안녕하세요. 네, 경영조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 인사관리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 기본으로 이제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첫 시간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이제 전적인 개략적인 얘기들도 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오리엔테이션 조금 길게 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제일 첫 번째 어떤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그 경영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답변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예, Q&A 채널과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떠한 채널들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요. 그 일단 이제 해커스 홈페이지 내에 그 강사 게시판 또는 이제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질문 올릴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형태로 제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네이버에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저에게 이제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네이버 카페 이름이 이인호 경영연구소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그 이인호 경영연구소 조회하시면 조회될 거고, 이제 거기 가입 신청하시면 제가 가입 승인하는 형태로 이제 가입 처리될 거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이요. 예. 이메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이 예, fuzzworld fuzzyword예요. 골뱅이 연세.ac.kr 이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고요. 예, 그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뭐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답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답변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24시간 이내에 답변 갈 거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Q&A와 관련된 이야기들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하게 될 텐데, 그 강의에 사용되는 예,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어떤 교재 사용하게 될 거냐면 공인노무사 핵심 정리 인사노무관리 제 4판입니다. 4판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교재에 대한 특징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먼저 이 교재에 대한 구성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그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제 교재 쭉 넘겨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예, 머릿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예, 뭐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의 느낌. 예, 사실 제가 교재 쓰면서 교재 쓰면서 저 제일 자신 없는 쪽이 머릿말이긴 해요. 예, 머릿말이긴 한데 뭐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장별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본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록은 이제 그
그 경영지도사 쪽은 아니고요. 그 노무사 기출문제들, 노무사 기출문제들이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 노무사 기출문제들이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지도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본 이론 과정 끝나고 나면 그 기출문제 풀이 과정들이 있고요. 그 기출문제 풀이 과정들 통해서 그 지난 경영지도사 기출문제들에 대한 문제들과 예시답안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그 노무사 기출문제와 경영지도사 기출문제들 같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재는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장별 요약 정리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에 장별 요약 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표 형태로 쭉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요 장별 요약 정리는 제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그 세 가지 관점이 바로 뭐냐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예, 그렇게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장별 요약 정리 처음에는 어떻게 활용하시게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인사관리 처음 시작하실 거니까 그 인사관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조망하실 필요성들이 있겠죠. 근데 목차 차례 가지고 하긴 너무 너프하니까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관리 시작하고 나시면, 이제 제가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시험 목적사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익숙해지셔야만 자연스럽게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특히나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생활 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세요. 예. 근데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서는 저 어떤 형태로 많이 강조를 드리냐면, 요 장별 요약 정리만 따로 빼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예,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셔서 뭐 대중교통에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짜투리 시간 있으실 때 계속 보신 겁니다. 계속 보시는 용도로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이 장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보는 과정 중에서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보세요라는 형태로 말씀드리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장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실강으로 이제 진행했을 때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그때 똑같이 이제 이 장별 요약 정리 중요하니까 들고 다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제 이야기 끝나자마자 그 부분을 딱 부욱 하고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드린 얘기가 있죠.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이제 부욱 하고 찢으신 거였는데, 그 순간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책은 제 입장에서 그 자식 같은 놈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부욱하고 찢으시는 거를 제가 뵀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부욱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이유로요. 예,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걸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별 요약 정리, 요 파일을요. 그 장별 요약 정리 부분만 제가 PDF로 만들어 가지고 요 인강에 붙여드릴 거예요. 인강에 붙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지금 제가 업로드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제 카페 안에 가시면 요 교재에 대한 장별 요약 정리가 이미 업로드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강에 붙어있는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프린트아웃해서 들고 다니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책 찢지 마세요. 책 찢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별 요약 정리 이제 시험 보시는 중간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시험 당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시험 당일날 항상 시험이라는 건 뭐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험 당일날 뭐 달랑 펜만 들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건 가실 건 아니잖아요. 가서도 뭔가 그 짜투리 시간에 뭔가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때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가장 컴팩트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가장 컴팩트한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한번 볼 수 있는 형태로도 이 장별 요약 정리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인사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도중에는
회독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놓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시험 당일날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회독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별 요약 정리는 최대한 좀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장별 요약 정리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본문이고, 이 본문 내용들 중심으로, 본문 내용들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재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고요. 이 본문에 대한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재 역시 쭉 한번 넘겨보시면 그 교재가 어떤 형태로 서술되어 있냐면 서술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식이라기보다는 좀 문장들을 좀 사용하면서 서술 형태로 교재가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 일반적으로 이제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수험서들은 일반적으로 전 요약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작성하긴 해요. 물론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특히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쓰시는 관점이라면 요약식보다는 문장을 계속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문장들을 계속 보셔야만 문장을 쓸 수 있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무조건 외워서 답안을 쓸 수 없어요. 예. 이해 중심으로 좀 내용들을 잡아 놓으셔야만 답안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들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교재를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죠. 예. 근데 그럼 이제 요약식은 전혀 장점이 없을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약식도 분명한 장점을 가져요. 요약식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냐면 딱 요약 형태로 쓰여져 있다 보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좀 컴팩트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요약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약식으로 작성한 거에 대한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재 본문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 안에 활자체랑 색깔을 살짝 좀 다르게 해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요약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들어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 또는 기본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활자체나 색깔, 글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가독성을 좀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교재 본문 쭉 넘겨보시다 보면 또 좀 뭐가 많이 보이긴 하실 거냐면 각주들도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예. 근데 역시 이제 다른 교재들도 각주들을 쓰겠지만 제가 쓰는 각주의 의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시나 또 제가 교재 본문을 집필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을 쭉 이어지게 쓰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역시 그런 논리적 흐름들이 살아있어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흐름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재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역시 수험서다 보니까 그 흐름을 벗어나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본문에 때려 넣어버리면 흐름들이 잘 안 보이겠죠. 흐름들이 다 끊어져 버릴 거거든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흐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흐름에 벗어나지만 역시나 시험 목적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뭐로 빼놓은 형태냐면 각주로 빼놓은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냐면 제 교재에 있는 각주는 본문보다 글씨체는 조금 작긴 하지만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본문은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작성한 거고요. 그 논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만 시험 목적에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저는 각주로 뽑아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 교재 활용하시면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사관리에 크게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교재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강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역시나 이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레벨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계속 경영자 쪽 강의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냐면 이제 경영학이 처음이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잊으셨겠죠.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이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차근차근 끌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요. 뭐 조금 불쾌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어떤 전제를 깔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인사관리에 인자도 아니 경영학의 경자도 보지 못한 그냥 정말 처음이라는 가정, 그래서 제로 베이스라는 가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것들을 좀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냐면 역시나 이제 2차 시험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답안지를 쓰시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 용어들을 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나 용어들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경영학에서도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의미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 표현과 경영학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떤 용어나 표현을 쓰실 때 그 의미는 일상적인 관점으로 통용될까요?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통용이 될까요? 답안지상에서는 경영학적으로 통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영학적인 표현들, 이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익혀두시는 것은 역시나 경영학적인 답안지를 쓰신다는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래서 강의 짬짬이 이러한 경영학적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경영학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치중해서 이제 강의들을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저는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 뭐 매 시간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전체를 끊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일단 처음에 전체적인 구조,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고요.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큰 그림 구조 안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걸 저는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어떤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칠판 판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들을 잡아 드릴 거고 거기다 살도 살짝 좀 붙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드릴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재를 리뷰하면서 교재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역시나 2차 답안지 서술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2차 답안 서술과 관련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왕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그 인사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2차 분야로 선택해서 이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모두 세 과목이죠.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 세 과목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세 가지인데 사실 이제 인적자원관리 분야뿐만 아니고요. 경영수사 2차 시험은 모두 각 분야별로 세 과목씩 보게 되는데 그 세 과목들이 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각 분야별로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론, 원론, 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각 과목들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적자원관리 분야로 들어오면 그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행동론, 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관리, 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사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물론 세 과목이 다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 세 과목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목적이 합격을 하시는 거니까 그 세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합격 전략을 꾸리는 거냐? 다시 시작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전략적 접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 과목 시험 보시니까 세 과목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세 과목 다 60점 넘기셔야 됩니다. 라는 건 전략이 아닌 거예요. 전략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들별로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세 과목 다 60점을 넘기세요. 라는 형태의 전략은 제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이 시험이요. 세 과목 다 60점을 넘겨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겨주면 되는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니까 아직 그 선호체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쭉 공부를 좀 해 가시다 보면 선호체가 생겨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1순위 과목과 2순위 과목과 3순위 과목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직장생활도 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니까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다면 어느 과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까요? 제일 자신 없는 3과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잘 안 맞는 과목이요. 예, 잘 안 맞는 과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점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하는 과목, 이미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이미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역시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건 2과목. 아니면 이제 1과목과 2과목의 갭이 적다면 1, 2과목. 예.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과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때 3순위 과목은 꽈락을 면하자. 예, 꽈락을 면하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4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실제로는 40점보다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타작만 하자. 5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순위 과목은 5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순위와 2순위 과목을 통해서 그럼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5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한 40점대 초반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족한 20점을 두 과목을 통해서 채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을 한 75점에서 80점 정도를 목표로 그렇게 공부하셔서 세 과목의 평균을 60점에서 65점 그 정도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 과목을 다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면 3순위 과목은 한 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1순위와 2순위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3순위 과목에서 부족한 60점에서 부족한 그 점수를
채워가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그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중에 그 조직행동론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직행동론을 이제 3순위로 많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랑 노사관계론을 가지고 그 조직행동론의 부족한 점수를 채워가신 형태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마다 무조건 3순위가 조직행동론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셔가지고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스코프를 좀 좁혀서 인사관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실 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출문제, 물론 공부하실 때 너무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는 건 맞는데요. 이 기출문제, 기본 이론을 1회독 한 후부터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이론을 정리하실 때는요,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왜냐면 그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그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 편향성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봐버리면 그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요, 시험 날짜에 임박해져 갔을 때는 분명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그 생각을 해버리시면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라는 것이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만 다시 그 범위에서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이론을 정리하실 때는 어떤 바이어스 없이 전체를 다 정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본서를 1회독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들을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중요성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중요성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는 형태,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학습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 그 가지는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심리 상태가 바로 뭐냐면 조급함과 절박함입니다. 조급함과 절박함인데요. 역시나 시험 준비하실 때 조급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조급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조급함은 최대한 내려놓으세요. 조급함은 내려놓으시고요. 절박함을 가지고 가셔야만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에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은 최대한 버리고 절박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나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특히나 2차점은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무조건 외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외울 게 너무나 많아질 거고요. 그 외울 게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 용량을 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냐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시면 또 오히려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철저하게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생겨야 답안지에 문장으로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신 내용들은요, 사실 답안지에 문장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들을 좀 공부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게 하나의 강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답안을 쓰실 건데 그 답안을 쓰시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과 익숙함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회독수를 늘리는 거.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꼼꼼하게 가시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이 반복과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매 시간 강의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그 강의 들으시기 전에 매 강 전에 5분만 좀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을 한번 가볍게, 그러니까 그냥 저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머리는 다른 생각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눈만 그 내용들 한번 쭉 간단히 훑어보는 절차, 예,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파워풀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 강의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인지적으로요, 익숙한 건 잘 받아들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건 웬만하면 튕겨내버리는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절차 없이 그냥 강의를 그러니까 바로 들으시면, 제가 강의 시간에 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첫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익숙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관점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보시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그 강의 내용을 미리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그 강의의 내용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자극이 되어서 익숙함이 만들어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강의 시간 내에 빨아들이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복습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의 전에 5분 정도를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실 거냐면 복습하실 거잖아요. 네, 복습 안 하실 생각 아니시잖아요. 네, 복습하실 건데 이 복습의 요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복습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사관리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지 라고 해서 책상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보면서 계속 이해하면서 무조건 넘어가야지 라는 형태로 복습하시는 거, 복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복습해야지가 아니고요. 일단 복습해야지라고 자리에 앉으시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 복습하는 분량들요, 가볍게 한 서너 번 정도 다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꼼꼼하게 정독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요 절차가 더 들어가니까 전체 시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걸 한 다음에 정독을 하면 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요. 예, 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 복습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복습도 다독한 후에 정독을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익숙함과 반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반복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뭘 좀 하셔야 되냐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결론적으로 시험 당일날 답안지에다가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쓰는 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머리에는 들어가죠. 머리에 들어가는데, 역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또 쓰는 건 좀 별개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만 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뭐도 같이 반복을 좀 하셔야 되냐면 손도 반복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복을 할 때는 눈으로도 반복해야 되고 쓰면서 손으로도 반복을 해 주어야 한다 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 이론 가다듬을 때니까 이제 교재,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역시나 시험 날짜 임박해지다 보면, 그 기본서 전체를 보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뒤쪽 가시면 답안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문제도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이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물론 그 마지막까지 이론 쪽에 그 기본서 이론 쪽에 쓰는 시간을 제로로 만드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풀이도 중요하고 답안지를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전날까지 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에 미니멈 20%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론 보시는 시간을 0으로 만들고 문제풀이나 또는 답안 작성을 100%로 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론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시는 과정에서 교재가 이제 점점 이 교재 두께마저도요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예.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컴팩트한 아티클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많이 강조하냐면 서브노트를 만드실 것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죠. 물론 처음에 서브노트 만드실 때는요 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서브노트는요 시험에 임박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만드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집 한 가지가 뭐냐면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욕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로 여러분들 서브노트 만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서브노트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그 서브노트의 초안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어 드릴 거냐면 제가 지금 OT 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판에 판사하면서 목차 체계 다 잡아가면서 판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면 그 강의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목차 다 잡고요. 그 목차 안에서 내용들 중심으로 쭉 판사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강의할 때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예,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셔도 강의 다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서브노트 초안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서브노트 초안이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서브노트 초안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얹어가면서 단권화 작업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지시면 그 단권화된 서브노트만 계속 회독들 늘리셔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만드시고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그럼 그냥 하나 주시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쭉 흐름 좀 써보시는 것 역시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 요게 더 확실한 이유긴 한데 저도 없어요. 예,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그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서브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속 이제 조금씩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씩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변경하면서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이제 물리적인 그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 제 칠판에 판사한 내용들 정리하시면서 서브노트들 좀 만드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되니까 그 노트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일반적인 노트 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세로로 긴 형태의 노트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요 어떤 형태의 노트를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냐면 옆으로 긴 노트를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 제가 칠판에 하는 판서가 좀 옆으로 긴 판서예요. 옆으로 긴 판서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쓰시게 되면 이제 뒤쪽에 가서 쓸 내용들이 막 공간이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의 노트를 구입하셔서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으로 서브노트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브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거기다가 가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필해 놓기 위해서는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옆에 공간들이 좀 생길 거라서 이런 형태로 노트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노트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학습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얘기도 드릴 거냐면, 그럼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될까요?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답안을 작성하시는 측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답안 작성의 요령들도 가지고 계셔야만 그 시험 당일날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먼저 역시 기본적인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는 시험은 과목당 100점에 100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100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0점짜리가 2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10점짜리가 4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총 6문제를 어떻게 하시냐면, 16매짜리 답안지에다가 90분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16매라고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답안지가 이제 책형으로 돼 있고 그 책형에 있는 페이지가 총 16페이지라서 16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물론 답안지 더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예. 근데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16매 범위 안에서 답안을 작성하셔도 충분함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90분으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답안 작성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먼저 일단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건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출제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러니까 답안지를 앞에 놓고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 한번 풀어봐. 그럼 이제 수험생분들이 답안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당연히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기는 거고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긴다는 것은 점수를 최대한 뽑아내는 거예요. 점수를 최대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점을 줄이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드러내야 돼요. 예,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건 최대한 숨겨야 돼요. 예, 최대한 숨겨야 돼요. 근데 이 최대한 숨길 때 조심하실 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나 몰라요 라는 사실을 티나지 않게 숨겨야 되는 거죠. 그 티가 나버리면 이 사람 모르는 거라면서 감점용이 되는 거니까 티나지 않게 숨기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시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드러내는 거고요. 내가 모르는 건 최대한 티나지 않게 숨긴다는 마음가짐이 답안지를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총 6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니까 또 모두 필요할까요? 시간 배분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90분 동안 6문제 답안을 써야지 라고 접근하시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90분을 배분하는 것도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3점짜리랑 10점짜리니까 당연히 배점에 따라서 답안 작성의 시간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맥시멈 시간을 얘기했을 때 30점짜리 문제는 최대 25분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냐면, 30점짜리 문제 답안지 쓰시다가 25분이 넘어갔어. 그러면 그래서 멈추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소 연습하실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습하실 때 최대한 30점짜리 문제는 25분을 넘기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점짜리고요. 10점짜리는 최대한 8분. 8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 이제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가 50분이고 여기가 32분이니까 82분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하시겠죠? 8분이 남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연습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최대치거든요. 최대치니까 요런 형태로 연습을 하시면서 시간 배분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정리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하시다 보면 여기서 시간 좀 더 쓰고 여기서 좀 줄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상으로 30점짜리는 25분, 10점짜리는 8분의 시간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 시간은 어떤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문제를 읽고 목차 세우고 답안 쓴 것까지 다 포함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사실 이제 그 10점짜리 문제는 문제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덜하긴 한데 30점짜리 문제는요 문제 사이즈가 좀 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안에서 출제자가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답안상으로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실수로 어떤 요구사항 하나를 쓰지 못한다면 그 요구사항이 가지고 있는 배점만큼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좀 억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냐면 목차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목차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뭐 10점짜리 문제는 목차 구성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냥 그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얘는 목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30점짜리 문제는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목차를 구성하는 건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 항상 30점짜리 문제 답안지를 쓰실 때는 목차 구성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목차 구성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서론 다음에 본론에는 좀 더 세부적인 목차 잡는 거고 결론에도 뭔가 세부적인 목차를 잡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까지 잡아 놓는 것이 목차 구성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차 구성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빠짐없는지를 확실히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구사항이 여러 개라면 각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골고루 답안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30점짜리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3개였어. 그럼 3개였다면 뭐 물론 출제에 따라서 이제 배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가면 10점, 10점, 10점에서 3점 만점이 되겠죠. 근데 두 가지 요구사항은 다 쓰고 한 가지 요구사항을 모르고 빠뜨리고 안 썼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아무리 두 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썼다 하더라도 20점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지는 내용 없이 답안지를 작성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도 있냐면 문제 출제된 유형들을 보게 되면 몇 개 이상을 설명하시오 또는 몇 개 이상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3개 이상 설명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직무평가의 방법을 3개 이상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를 답안지로 쓰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형태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3개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4개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어떤 생각도 하시냐면 3개 이상이니까 내가 4개를 썼고 그 4개 중에 혹시 하나가 실수가 있다면 3개가 제대로 맞았으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 소위 이야기해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3개 이상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4개나 5개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출제자 입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이상 쓰라고 했는데 4개를 쓰셨고요. 4개 중에 3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3개가 맞은 게 중요하시겠죠. 하지만 출제자는 하나가 틀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3개 이상에서 하나가 틀렸으니까 2개만 맞은 형태로 채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답안에서의 보험은 없어요. 보험은 없어요. 그냥 틀린 내용이 들어간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뭔가를 3개 이상 쓰라고 했다면 그 3개를 가장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이상이라는 표현에 몰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3개를 가장 정확하고 충실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3번째 이야기들 보시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말 판사하지 않지만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역시나 제가 온라인 강의에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카페도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째,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의 차이를 좀 구분하시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구분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개념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 특히 3점짜리 문제 보면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 그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출제자가 설명하시오라고 쓰는 경우와 논하시오라고 쓰는 경우에 그 출제 방향은 달라요. 다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 쓰시면 그만큼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설명하시오는요 당신의 생각을 쓰지 마세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답안을 쓰세요 라는 것이 설명하시오의 의미가 돼요. 이에 반해서 논하시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 당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 라는 게 논하시오예요. 차이점 명확하시죠? 다시, 설명하시오는 당신의 생각을 쓰지 마세요. 논하시오는 당신의 생각을 쓰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쓰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에 대한 차이점을 좀 구분해 놓으시면 처음에 답안 작성상 목차를 잡을 때 역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역시 답안을 쓰실 때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일반적 출제자들은 대학 교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 경영학을 하신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출제할 거고 채점하실 거잖아요. 근데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문장을 읽다가 중간에 논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쓰신 답안지니까 채점자가 끝까지 읽게끔 만들어 주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한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필요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흐름을 연결시켜서 답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연장선상이 한데 이렇게 연결되는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요,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암기를 해버리면 그냥 그 내용을 통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통으로 쓰다 보면 몇 개를 통으로 쓰다 보면 이 둘 사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집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한 문장이 아니고요, 자신의 문장으로 답안지를 쓰시게 되면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래야만 문장이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답안이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번째,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남발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건 아니고, 역시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습성이 좀 있는데 어떤 습성이 있냐면
항상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딱 단언적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항상 이거야 한 형태의 문장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답안지에 대한 내용을 쓸 때 맨 마지막을 항상 뭐뭐 한다 하는 형태 이런 단언적인 문장을 쓰시는 것은 조금 거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단언적인 극단적인 표현들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거꾸로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두루뭉실한 표현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등이 있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남발하시면 또 너무 문장이 이상해지거든요. 남발하시면 너무 문장이 이상해지니까 좀 적절하게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두루뭉실한 표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두루뭉실한 표현이 뭐뭐 등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그 답안지를 읽는 채점자 입장에서 조금 경외학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째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강박관념을 버려라 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2차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강박관념이 있어요. 3대 강박관념이 있고 그 3대 강박관념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3가지 강박관념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세요.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어떤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냐면 전체 16매짜리 답안지가 주어지니까 답안지는 무조건 16매를 채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누시냐면 일반적으로 30점짜리가 5매 그러면 10매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점짜리는 1.5매 1.5페이지를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 16매를 나눠서 보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러한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세요. 왜 그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얘 5페이지 써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막상 답안지를 써보니까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시도를 하실 거냐면 2페이지를 채워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문장들을 만드실 건데 그 일반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 시험장에서의 90분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90분들 중에 가장 빠른 90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시간 그렇게 90분이 짧은가?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 상황에서 정상 멘탈이 아니세요. 정상 멘탈이 아니신데 그 정상 멘탈이 아닌 상황에서 뭔가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내용을 쓴다면 올바른 내용을 쓰실 가능성보다는 틀린 내용들, 억지스러운 내용들을 쓰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오히려 안 쓴 것보다 더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내용이 들어오면 감점이 될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도요, 잘 못 이겨내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16매의 답안지요. 이게 경영지도사 시험만을 위한 답안지가 아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답안지가 16매짜리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경영지도사만을 위한 답안지가 아니니까 무조건 이거 채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낼 때 이건 3점짜리니까 이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어야지 라고 문제를 출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자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출제자 입장에서도 분량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특정 분량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세요. 이거 계속 가지시면 독이 되세요. 그럼 이제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채울게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3점짜리와 1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몇 페이지는 써야 될까요? 라고 거꾸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가장 적정한 답안의 분량은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썼을 때 나온 그 분량이 그냥 적정한 분량의 답안지인 거지. 최소한 몇 페이지가 돼야 되고 무조건 얼마를 채워야 되고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의 분량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강박관념도 가지고 계시냐면, 역시 10점짜리 문제는 아니고 30점짜리 문제 쓰실 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태로 많이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론과 결론은 무조건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강박관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시는 게 아니고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담기면 되는 거지, 서론, 본론, 결론이 전체가 다 잘 쓰여져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채점자 입장에 채점할 때 채점자 생각보다 바빠. 예, 그러니까 전체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중심으로 볼까요? 내가 문제 낸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론적인 내용들은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서론과 결론을 잘 써야 하는 것이 크게 가점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서론, 결론 써야 되고 서론과 결론을 잘 써야지 라는 형태로 끌고 가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형식만 좀 갖춰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장 공을 들이셔야 되는 내용은 본론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서론과 결론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장 가볍게 서론과 결론을 쓰는 방법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서론은 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과정 가시면 계속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그 문제 요구사항보다 살짝 범위를 넓혀서 좁혀 들어간 형태, 그런 형태로 서론은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는 그냥 본론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답안을 쓰신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본론에다가 힘을 빡 줘야 되는 거지,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는 크게 힘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박관념이요. 역시나 답안을 쓰다 보니까 어떤 용어는 무조건 써야 된다, 특정 용어는 꼭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키워드를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어떤 형태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냐면, 쭉 답안을 쓰다가 어떤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용어 안 떠올 리는 없겠지만 뭐 직무평가, 직무평가라는 걸 써야 돼. 직무평가를 용어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 용어가 주어 생각이 안 나요. 주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용어가 떠올 때까지 그 답안을 쓰지 못하시고요, 그냥 계속 그 단어를 떠올리려고 그대로 멈춰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세요. 애석하지만 그 단어는 언제 떠오를까요? 시험이 끝나면 떠올라요. 시험 중에는 잘 안 떠오릅니다. 만약에 시험 중에 떠올랐다면 그건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계시면 시간만 가니까 오히려 손해세요. 그러니까 특정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강박관념은 제발 버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답안 쓰시다가 그 용어가 죽어도 안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용어는 안 떠오르지만 의미는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의미를 풀어서 쓰세요. 풀어서 쓰시고요, 정 찝찝하시면 그 풀어 쓴 내용들을 대충 조합해서 비슷한 용어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쓰고 넘기셔야만 답안지를 전체를 완성할 수 있으신 거지, 그 단어 하나 못 썼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계속 잡고 계시면 시간만 간다니까요. 그래서 특정 용어를 꼭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역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버리세요. 두 번째, 서론과 결론을 아주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시고요. 세 번째, 특정 용어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도 버리셔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을 걸을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냐면, 역시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자료 가지고 하나씩 보실 텐데, 제일 첫 번째, 일단 이제
상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상태에서 시험 당일이 됐어요. 근데 시험장에 앉았고요. 시험장에 앉아있으면 그 감독관이 와서 문제지를 배포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될까요? 1번 문제부터 열심히 읽고 답안 쓰시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총 6문제를 한번 쭉 스캐닝을 하셔야 돼요. 스캐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스캐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순서대로 답안지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지를 받자마자 6문제를 다 스캐닝을 한 다음에 뭘 판단하셔야 될까? 내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것과 자신있게 쓰지 못하는 것들을 나눠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나눈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일단 자신 있는 거 먼저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제 순서를 잡아가는 목적으로 일단 문제 6문항을 스캐닝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랬을 때 그 3점짜리 2문제가 둘 다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되면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번과 2번 중에 뭘 먼저 쓸지, 그러니까 3점짜리가 먼저 쓰는 게 맞으니까 1번과 2번 중에 뭘 먼저 쓸지가 결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4, 5, 6번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답안지를 작성할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 작성의 순서가 정해지고 나면 10점짜리 그냥 그대로 답안지 쓰시면 되세요. 근데 30점짜리 문제는 문제 사이즈가 크니까 당연히 목차를 잡으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목차를 잡고 답안지를 쓰실 때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실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둘 다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이 본인한테 맞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문제 1번, 2번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일단 문제 1번에 대한 목차 작성하고 문제 2번에 대한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문제 1번에 대한 답안 작성하고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 1번 목차 작성하고 문제 1번에 대한 답안 작성하고요. 목차 작성은요, 그 어디다가 하시면 되냐면 문제지 받아보시면 문제지에 대한 빈 공간 많거든요. 그 빈 공간에다가 목차 작성하시면 되세요. 답안지다가 목차 작성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게 중간에 끌어질까 다시. 그 답안 작성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라고요. 그 10점짜리 그냥 쓰시면 되고, 이제 30점짜리 가지고 얘기 드리면 1번 목차 잡고 2번 목차 잡은 다음에 1번 답안 작성하고 2번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번 문제 목차 잡고 1번 문제 답안 작성하고 2번 문제 목차 잡고 바로 2번 문제 답안 작성하는 형태,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각자 선호체계랑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본인 선택하시고요. 한번 선택이 되면 가급적이면 그 방법대로 끝까지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차 체계와 관련돼 있고요. 그 목차 체계와 관련해서 글머리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목차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3단계 체계하고요, 4단계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3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라비아 숫자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체계로 갔을 때 이제 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양가로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요런 형태로 체계 가시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으세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도 종종 있냐면 그 로마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로마자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저는 왜 그 로마자를 잘 추천하지 않냐면, 그 로마자가 어쨌든 답안이 쓰실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빨리 쓰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 3자고요, 4자가 막 헷갈려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물론 말씀드리지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긴 하지만 요 로마자는 제가 보기엔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형태로 책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 3단계 체계라면 이게 가장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4단계 체계라면 이게 가장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하나의 제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머리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시면 앞에 답안지 받으실 거고요. 그 답안지 앞쪽에 써 있는 이제 요구사항들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문제 번호와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답안 작성하실 때 일단 문제 1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있는 용어 한 2개 정도만 열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답안을 써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안 쓸 때는 문제 번호와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게 되면 역시 각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에 끝이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답안의 작성이 끝나면 맨 뒤에 이하 여백이라고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답안지 쓰신 연습하실 때 계속해 놓으셔야만 실전에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각 문제 답안 작성 끝나고 나면 뒤에다가 끝이라고 쓰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하 여백이라고 표시한다라는 사실 항상 연습할 때 같이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냐면 필기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역시나 이제 시험 당일이 되면요 생각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하세요.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니던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자꾸 멘탈을 건드립니다. 사소한 것들이 멘탈을 건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필기구예요. 필기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시작되면 답안 작성을 하면서 막 필기구 쓸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엔 상관없었을 텐데 그 시험 당일이 되면 그 필기감 같은 것들도 거슬리면 되게 거슬려져요. 멘탈에 스크래치가 가요. 그 다음에 자꾸 이 필기구가 분비물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뭘 산다고 얘기하죠. 그 필기구가 분비물을 내면 그건 역시 멘탈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는 이제 최대한 사전에 봉쇄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나 지금부터 2차 시험 준비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 본인한테 맞는 필기구 하나를 정하세요. 볼펜 하나를 정하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 필기구만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구 바꾸지 마시고요. 특히나 가장 위험한 건 시험 당일날 필기구를 바꾸는 건 제일 위험하시고요. 그 중간에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2차 시험 준비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그 순간 필기구 자신한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필기구 하나 정하시고요. 그 필기구만 계속 쓰시는 것이 역시나 시험 당일날 멘탈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같이 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언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준비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무리 지을 거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인사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